담력 시험의 추억. 그건 아마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을 겁니다. 5살 위인 오빠에게서 평소와 다르게 전화가 왔는데 들어보니 맥 빠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랑 담력 시험 데이트 직전에 헤어졌어. 근데 담력 시험은 하고 싶으니까 너 따라와라. 왜 데이트에서 담력 시험을 해? 그 상태로 아직도 담력 시험을 하고 싶어? 그렇다고 왜 나야? 의문은 끝없이 떠올랐지만 원래 오빠와 나 둘 다 오컬트를 좋아했습니다. 담력 시험에는 흥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목적지는 꽤 유명한 심령 터널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담력 시험 당일 오빠 차를 타고 집을 나선 것은 밤 9시 전후. 대략 1시간 정도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산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만들어진 터널로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몸을 떨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손전등만으로 비춰지는 입구는 내부에 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둑어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줄곧 농담을 하던 오빠도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터널인 곳에서 발을 멈추고는 말없이 섰습니다. 무심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각오를 다지고 터널 내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은 역시 어둑하고 축축한데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소리가 울려 퍼져 마치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있다면 무서울 것 같았으니까요. 길지 않은 터널이라 출구가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상상만 커져갔습니다. 사람이 있다면 어쩌지? 꽃 같은 것이 놓여 있다면 어쩌지? 하지만 멈춰설 수도 없어서 결국 출구에 도착했고 나오는 순간 팽팽하게 긴장했던 공기가 훅 하고 가벼워졌습니다. 무서웠다. 분위기 있었어. 역시 섬뜩하네. 오빠와 이야기하며 터널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기를 되돌아가야 하나 하고 맥이 빠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불빛이 조금 보이네. 의외로 예쁘다. 근처 가드레일에 손을 짚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오빠가 말하기에 나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때 또 혼자 남겨지는 걸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줄곧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뒤, 터널 내부에서부터. 우리들 목소리가 터널에 울리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며 무시했던 그 작은 목소리가 마침내 말이 들릴 정도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함께 얼어붙은 우리들 등 뒤에서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있지. 역시 두고 갈 거야? 버려지는 걸까? 데려갈까? 같이 갈까? 줄곧 들리던 목소리가 문득 끊긴 후 있지. 그런 곳에 있으면 떨어져 버릴 거야. 그 목소리는 우리들 바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마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야! 오빠가 비명을 지른 것을 계기로 오빠와 나 둘이서 차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뒤돌아본 우리들 뒤에도 달려나왔던 터널 안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에 먼저 도착한 오빠가 운전석에 뛰어들고 조금 늦게 나도 허둥지둥 조수석에 탔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어쩌나 하는 일도 없이 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발했고 안심한 순간 다시는 오면 안 돼. 귓가에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년 후 내가 사회인이 되었을 무렵 오빠가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사인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직장 상사의 갑질로 계속 힘들어했던 모양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환청도 들려 직장에서도 기괴한 언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지금도 나를 쫓아오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빴어. 이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그 담력 시험 때 이미 앓고 있었을 오빠의 우울증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후회하며 읽어내려가던 중 문득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에게서 도망쳤는데 그래서 너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데 왜 지금도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 지금도 나에게는 들리고 있어. 너부터 떨어지러 오는 거잖아. 빨리 죽어 라고. 왜 너는 태어난 건데 너도 고통스러워해야 해. 나만 이러는 건 이상하잖아. 그날 밤 오빠가 나를 유인했던 이유, 그날 밤 담력 시험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이유, 마을 불빛이 보인다. 의외로 예쁘다. 가드레일 쪽으로 나를 불렀던 이유. 진짜 답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아직도 오빠의 묘소에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아마 다음은 나인 것 같다. 보지 말았어야 했다. 시작은 2달 전. 산악 동호회에 속해 있던 나와 A, B, C 4명이서 인접한 현의 유명한 산에 오르러 갔을 때였다. 그 산에 뭔가 저주가 있다거나 신사를 부쉈다거나 지장보살을 걷어찼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취업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하던 시기라 이번이 마지막 동아리 활동이겠네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정상에서 4명이 함께 사진을 찍기로 했다. 가져간 삼각대에 내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타이머를 맞춘 뒤 A, B, 나, C 순으로 줄지어 촬영을 시작했다. 아이폰으로 타이머 설정해서 사진을 찍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셔터가 눌리면 연속 촬영이 되잖아?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걸 고르곤 하지. 그땐 아침부터 계속 등산하느라 지쳐 있었기에 사진은 집에 돌아간 뒤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날은 그대로 산을 내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 밥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아 맞다 하고 산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연속 촬영된 사진은 10장이었고 슬라이드하면 마치 플립북처럼 사진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보았을 때 분명히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사진이 있었다. 첫 번째 장부터 9번째 장까지는 모두가 V자를 하며 밝게 웃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제는 10번째 사진이었다. B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B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은 V자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만 B 쪽으로 돌려져 있었다. 무표정한 채. 9번째 사진과 10번째 사진을 번갈아 넘기며 2장만으로 만들어진 GIF처럼 앞을 보고 있다가 B 쪽을 보는 식으로 변화해서 어딘가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 나 B 쪽을 본 적 있었나? 기억에는 없었지만 그냥 우연히 B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대로 잠이 들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나머지 3명에게도 그 사진을 보여줬다. A와 C 모두 B 쪽을 본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고 B는 야, 너 내 얼굴 엄청 좋아하나 보네 하고 농담을 하며 각자 강의실로 향했다. 그 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다 일주일 후 A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B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옆에서 돌진한 차량에 치인 B는
교차로에 튕겨져 나가며 트럭 아래에 깔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장례식 동안의 기억도 거의 없었다. A와 C와 대화도 없이 나는 그냥 내 방으로 돌아와 계속 울기만 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사진이 떠올랐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앨범을 열어 다시 확인해 보았다. 산 정상에서 찍은 그 사진. 첫 번째 장부터 9번째 장까지는 여전히 정상이었다. 2페이지. 10번째 사진.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비가 사라져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C를 제외한 나머지 둘이 C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비명도 아닌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내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다음은 C의 차례일 것이다. 나는 2주 동안 학교를 쉬었다. A와 C로부터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도저히 답장할 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A에게서 온 라인 메시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C가 자살했어. 내가 학교를 쉬고 며칠 후부터 C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님이 집에 찾아갔고 C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죽어 있었다. A는 나 장례식 하니까 너도 와 라고 말했다. A와 합류한 뒤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둘이서 귀갓길을 걸었다. 짧은 기간 동안 친구 둘을 잃은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역을 향해 걸었다. 나는 A에게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B가 죽은 뒤 사진에서 사라졌던 일, 그리고 그 후 A와 내가 C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A도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영맹이를 하는 지인이 있다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나는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사라진 B, 그리고 C를 바라보는 A와 나.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사진 공유 버튼을 눌러 A에게 전송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A가 먼저 길을 건넜지만 나는 계속 사진을 보며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전송을 마치자마자 A에게 읽음 표시가 떴다. 그 순간 몇 미터 앞을 걷고 있던 A가 걸음을 멈췄다. 야, 왜 이번엔 네가...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쾅! 그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A가 사라졌다. A는 트럭에 치여 수십 미터 날아가 핏자국 위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A를 친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는 듯한 얼굴로 A를 바라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대로 웅크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몸이 반응하지 못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토하고 말았다. 지나가던 행인이 구급차를 불렀고 도착했을 때 A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A가 실려가며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A에게 보냈던 그 사진. 거기에는 카메라를 향해 V자를 하고 있는 나 혼자만의 모습이 있었다. 그 순간 두려움보다도 살았구나 하는 이상한 안도감이 더 컸다. 나는 그 사진을 바로 삭제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고 졸업도 가까워졌지만 나는 대학을 자퇴했다. 친한 4명 중 셋이나 연달아 죽자
아무도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도 있었지만 이젠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다.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근처 편의점에 가기로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순간 양쪽 얼굴에 묘한 이물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스마트폰 앨범을 열었다. 앨범 맨 끝. 삭제했어야 할 사진이 남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탭했다. 첫 번째 장부터 9번째 장까지는 혼자 찍힌 나의 사진. 10번째 사진. 죽은 3명이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토비오츠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직 중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추고쿠 지역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집은 이른바 지주 일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 가족은 이 3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 집에는 땅이 꽤 많아서 대부분 밭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저희 집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집이 지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토비오였습니다. 토비오는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뱀신 같은 것으로 목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뱀신이 있는 집은 토비오츠키라고 불립니다. 토비오님을 숭배하면 집안이 번영하고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걸 수도 있었고 토비오가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느껴도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토비오 가문이 사는 집에서 토비오님을 방치하면 끔찍한 유령 현상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마을에서는 토비오님이 당연히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열정적이셨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식사를 나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숭배를 생각하면 신사를 떠올리지만 우리 집에서는 토비오님이 바닥 아래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큰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는 토비오님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아키짱, 토비오님이 모두를 지켜주실 테니 함께 기도하자. 아키는 글쓴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정한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달리 어머니는 토비오님에 대해 회의적이셨습니다. 회의적이었거나 거의 믿지 않아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토비오님이라고 말해도 본 적이 있니? 그런 건 없어. 글쎄 좋지 않아. 할머니와 이야기해.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제가 전에 살았던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근방에 편의점이 있었고 백화점도 가까워서 언제든지 쇼핑할 수 있었어. 아무튼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돈이 있어도 이런 시골은 아니야.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셔서 거의 집에 오지 않으셨고 차분하게 대화할 기회도 드물었습니다. 마침 겨울이 한창이었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할머니는 거의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받을 나이가 되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던 할머니는 점차 더 오랜 시간 동안 멍해지고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할머니는 항상 토비오님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루씨, 아침 공양은 어땠나요? 하루씨, 토비아님의 물을 갈아주세요. 할머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불러 토비오님에 대해 뭔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네,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한 번도 재물을 바치거나 청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단 한 번 할머니가 부탁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라고 한 적이 있지만 됐으니까 공부나 해. 고등학교는 수험하는 거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시의 분위기를 갈망했고 미래에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아버지가 빌린 마을 아파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공부하며 보냈습니다. 봄이 지나고 시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쯤 할머니는 자주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이 냄새는 뭐야? 아버지가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집에 있었는데 그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에? 뭐가? 아버지는 집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여기에서야 여기에서. 그는 토비오님이 있는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열지 않았어. 공양을 잊어버린 걸까? 어머니는 바닥 밑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와, 멀리 있던 저에게도 분명히 느껴지는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삼각형 모서리의 비린 냄새를 몇 배로 배가시키는 강한 냄새였습니다. 병이 깨졌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바닥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은 조각조각 나고 그 위에 액체가 퍼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거기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안 좋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가 병을 치웠고 아버지는 할머니께 말도 없이 새 병을 사셨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쇼핑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운하에 빠져 기절하며 익사했다고 합니다. 왜 그 익숙한 길에서? 토비오님 때문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떨고 계셨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일까? 장례식 후 아버지는 할머니께 토비오님에 대해 털어놓으셨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바보,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랑 너는 괜찮아. 하지만 아키는 불쌍하구나. 할머니는 나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봤을 때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고 뭔가 터무니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땅 대부분은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시들고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토지를 빌려주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잘 돌아가던 마을 사업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반년 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저는 가능한 한 많이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펐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아버지는 오랜만에 집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스키야키 재료가 들려있었고 우리 셋은 냄비를 끓이며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스키야키를 다 먹고 나서 아버지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다음날 아침에는 떠나셨습니다. 그날은 할머니의 컨디션이 좋아서 오랜만에 다양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어제 남은 스키야키로 소고기 덮밥을 만들려고 앉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아버지 회사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사무실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셨습니다. 제가 쓰러져 울었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많이 울어서 평생 울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들었고 새벽 3시쯤 깨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 바닥 아래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경전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정좌를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경전을 읊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감기 걸리겠어요. 할머니의 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놀라서 물었을 때 아키짱, 할머니랑 같이 기도해. 아키짱은 분명 괜찮을 거야. 강한 할머니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할머니 옆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머니의 경전을 들으며 눈을 감았을 때 행복했던 날들과 연이어 일어난 불행한 기억들이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외로움과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갔을 때 젖은 옷 속에서 분명히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에 안도했습니다. 그대로 시간 감각을 잃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나는 다시 잠든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할머니가 내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방 안은 햇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에게 말을 걸며 몸을 만졌을 때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그날 나는 마지막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왔고 어느새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어느새 나는 먼 친척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내 목에 뱀처럼 보이는 얇은 밧줄 같은 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사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평생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정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삼촌이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도, 그의 아내가 내 식사에 빵 한 조각만 내줬을 때도, 심지어 반 여자애들이 내 신발과 체육복을 숨겼을 때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목의 흔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내 부정적인 감정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빈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는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무덤 앞에서 손을 모았을 때 아키짱,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조금 오래전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친척집과 제가 살던 집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차로 갈 수 있었기에 그날 근처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 꿈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나는 아기만큼 작았고 할머니에게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키짱, 이젠 괜찮아. 네 삶을 살으렴.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괜찮아. 할머니가 토비오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목에 흰 뱀을 감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뱀이 입을 벌려 저를 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목에 걸려 있는지 그가 나를 물진 않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그렇게 소리칠 때 아키짱, 할머니가 항상 아키짱을 지켜보고 있고 항상 아키짱 편이야. 할머니가 나에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마음은 기침하는 것처럼 감정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아침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정부터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거의 자지 않은 상태였지만 내 마음은 깨끗이 맑아졌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일요일, 이모가 평소처럼 아르바이트하러 간 오후에 삼촌이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울퉁불퉁한 손가락이 내 허벅지에 닿는 순간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아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나는 이전에 아무것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를 걷어차고 내쫓았습니다. 더러워. 손으로 만지지 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욕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을 겁니다. 발로 차여 엉덩이를 맞은 삼촌은 잉어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니 왠지 화가 나서 계속해서 삼촌을 저주했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위협했고 아내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삼촌이 아 진정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눈이 간질거리고 정말 웃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고 다시는 제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삼촌이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촌은 저와 이상할 정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저를 두려워했고 항상 제 기분을 살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몇몇 여자아이들이 제 책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화장해 줄게. 그렇게 말하며 양손에 칠판 지우개를 들고 내 얼굴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내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여 다가오는 그녀의 코 중앙을 겨냥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욱!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코에서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입냄새 나는 못생긴 여자. 너무 부드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코피가 나는 아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여자애들은 괜찮아? 라고 코피가 난 여자애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녀는 목을 쾅 부딪히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놀랄 정도로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미안해, 그만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멈췄습니다. 상담실로 불려갔을 때 담임 선생님, 생활주임 선생님, 부교장 선생님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괴롭히는 걸 눈치챘어야 했으며 제가 3년 동안 겪은 일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삼촌처럼 입을 삐죽거리며 폭포처럼 땀을 흘렸습니다. 그 후에 저쪽 부모님이 오셨고 숙모도 오셨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교장 선생님께서 사과할 필요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올 필요도 없어. 네 말을 믿어.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싫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미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숙모는 기뻐하며 너는 괴롭힘을 당했구나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 두 사람은 쉬고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붓기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반 친구들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밝은 기분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도쿄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촌에게 아파트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야간 일로 생계를 꾸렸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저는 임상심리학자이며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극복했습니다. 갑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마치 꿈속 사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목에 아직 뚜렷이 남아있는 사마귀를 볼 때마다 그게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토비오가 있는 가족이 있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